있죠. 사실 이제 여고괴담 시리즈는 1998년에 여고괴담 1이 나왔고, 이 작품은 사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은 석사 논문을 이제 여고괴담 관련된 논문을 써서 조금 기억이 나는데, 사실 한국에서 이 공포 영화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마이너 장르이긴 했지만 60년대 이후에 꾸준히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87년인가 그때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좀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전혀 만들어지지 않다가 97년 이후부터 한 10년 정도의 공백을 깨면서 공포영화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 폴마로이라든지 조용한 가족이라든지 이런 영화도 나오고, 또 다음에 이제 여고괴담도 나오고, 그러면서 2000년대 들으면서 하피, 찍히면 죽는다 이런 많은 영화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고전 공포영화라는 이제 그 2000년대, 90년대 후반에 나온 영화들이 좀 상당히 다른 어떤 컨벤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고괴담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을 때 한국 전통으로 이렇게 원기들이 등장하는 그런, 물론 이제 소복은 아니죠. 소복이 부리신 분이 이제 교복이 부리신 분으로 바뀌었다는 이제 어떤, 그리고 그런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가오, 한국에서 벌어지던 이제 귀신들의 이야기가 학교라는 공간으로 굉장히 좀 모던화된 어떤 공간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좀 한국 공포 영화의 관습들을 끌어오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어떤 해석들이 창조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다른 영화들이 단발성을 끝났던 거에 비한 이 영화는 지금 이제 5편까지 영화가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지고, 여고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전현우 PD님 계신데 9년 만에 여고괴담 6이 나온다고 리부트라고 지금 얘기가 되는데, 좀 간단하게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듀서 전민경이라고 하고, 일단은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13년 만이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 사실 약간 죄책감이 있는 것이 이 영화는 무섭지가 않아서요. 이게 정통 호르를 기대하셨다면 혹시 처음 보신 분 있으신가요? 처음 보셨구나. 그러시다면 그분들께 기대에 좀 어긋나는 영화라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영화가 탄생했는지는 감독님이 잘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러를 표방하지는 않았었다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무서운 영화를 기대하셨다면 여름이 그래도 지나서 가을이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은 영화 이름을 시작했다고 얘기해도 있다면요. 신해철의 입사에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의 홍보 마케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GV도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네 번째에 프로듀싱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6번째가 되겠죠. 6번째라고 이름을 달기보다는 리부트 혹은 그냥 여고괴담으로 개봉을 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호러 장르, 본격적인 호러 장르로, 그러니까 현대적인 호러 장르를 다시 리부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여고괴담의 역사는 작용과 반작용의 역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짝수편은 어떻게 보면 멜로에 더 가까운 영화들이 탄생했던 이유가 1편과 3편에 대한 영향을 반작용으로 가지게 되었었던 어떤 역사적 원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오늘 개인적으로 해봤는데요. 이번에 다시 리부트하게 될 여고괴담은 여고괴담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이 오히려 더 보게 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여고괴담이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저예산 호러 영화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슬리핑 뷰티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이안나 감독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여름 개봉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매체 통해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이안나 감독님 뭐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여고괴담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 사실은 이제 전현우 PD님은 계속 이제 이 여고괴담 작업을 해오셨고, 뭐 최근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1편 박기영 감독님의 여고괴담 2편에서 조연출을 하셨고, 4편에서 이제 직접 연출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두 분은 어찌 보면 여고괴담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의 유산 증인이고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모든 것들 다 물어보시면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분께서 잘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이렇게 질문인데 김순환 대표님 그런 얘기 감독님 그런 얘기 어디서 하셨더라고요. 이번 이제 앞으로 좀 빠지까지 바다를 갔다가 부르는다 이런 그랬더니 이 영화 대박난다고 좋아하셨다고 그게 통상 그 왜 음악 앨범 만들 때 귀신 나오면 대박난다 하는 것처럼 혹시 영화 만들 때 불나면은 대박난다는 속설이 있나요? 아니면 이유를 하시나요? 하십니까? 실제로 불났고요. 이 여고괴담 1편이 98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벌써 20년 전에 98년도 봄에 지금 1월달에 촬영을 해서 5월에 개봉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스피드로 만들어졌던 게 여고괴담 1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셨듯이 제가 종합독을 하면서 시나리오 프리프로덕션이 한 달인가 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짧았고 시나리오를 쓴 기간도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갔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굉장히 급한 상태로 그때 제작비가 5억인가? 그래서 세트 한 개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작업했던 그때 당시로서도 저예산 영화였던 게 여고괴담이었는데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은 그냥 제가 여고괴담 하면서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아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고괴담이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1편 찍을 때가 한겨울이었는데 세트가 유일한 세트를 하나 했어요. 하나가 그 교실 장면인데 그것도 안 하려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피가 쏟아져야 되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절대 허가가 되지도 않고 그림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합판대기를 만든 교실을 하나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촬영을 했는데 감독님이 유일하게 집착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교실과 학교는 마룻바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연출부가 늘상 했던 일은 그 한겨울에 마룻바닥을 바닥바닥 닦아가지고 빛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연출부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연출부에 이제 제가 있었고 세칸으로 있던 친구가 김지훈 감독이라는 친구가 있고 제작부장에 권종관 감독도 있고 그다음에 소품 담당인 류승환 감독이 소품 담당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모였던 멤버들이 지금도 이제 활동을 아직 하고 있는 그런 멤버들인데 그때 김지훈 감독이 이제 급하게 마룻바닥을 닦으려다가 제가 그 브루스타를 이용해서 왁스가 꽉꽉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왁스를 갖다가 브루스타에 놓고 하다가 왁스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꺼야 될지 몰라서 대걸레로 이제 그걸 끈다고 이렇게 했다가 대걸레에 왁스가 묻어가지고 온통 그냥 다 그 세트에 튀어가지고 불이 전부 다 난 거예요. 그랬는데 실은 이제 급하게 좀 끄긴 껐는데 그때 세트장 안이 전부 다 이제 연기로 자욱해진 사이에서 그래서 굉장히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나왔는데 사장님께서 정말 웃고 계시더라고요. 대박이다 이 영화. 그래서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해서 좀 알게 됐던 게 있었죠 그때. 네. 이거나 말고 진짜 대박 났다. 그리고 나서 대박 났어요 진짜.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대박 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여기보다는 200만 명이 들었으니까 정말 소위 B급 장르다 내지는 마이너 장르다라고 하는 어떤 규모의 영화에서는 정말 대박이 났고 그 당시에 시기가 돈을 조금 많이 들여서 그때 한 10억 정도? 10억에서 15억 정도가 보통 영화 제작비 정도 됐는데 수익 한 30억 정도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고에는 5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이제 어떤 성과를 냈던 작품이었었죠. 그 해에 98년. 이제 3편은 제가 연출을 하시게 되셨어요. 1편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고 학교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조금 더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조금씩 이제 변해왔잖아요. 아까 이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과 반작용 어떤 역사 같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여고괴담이 어쨌든 지금 이제 2005년, 98년에서 2005년 거의 한 7,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관객의 어떤 그런 이제 좀 눈이 달라졌을 것이고 성향도 달라지고 여고괴담도 네 번째 만들면서 계속 변하면서 이 컨셉을 어떻게 계속 좀 더 업데이트시키고 좀 더 세련되게 관객과 만나게 해야 될 것인가. 시리즈를 만들 때 계속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4편에서 직접 연출을 하셨을 때 좀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셨는지. 이제 제일 여고괴담 하는 감독들 입장에서는 시리즈를 하는 감독들의 제일 어려운, 지금은 뭐 시리즈물이 엄청 많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한국 장르 가운데서 시리즈가 있었던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만들면서 한 감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감독들이 만들다 보니까 자기 개성을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야 되니까 전작과는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게 무척 힘든 일 중에 하나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물론 그거를 잘 가지고 와서 새롭게 해석하면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피해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뭐랄까 자존심 아니면은 어떤 뭐랄까 기본적인 하여튼 바탕 속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늘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정통 호러를 1편에서 이것도 뭐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온 호러였지만 2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또 색깔이 달라져서 멜로에 가까웠었던 영화였고, 드라마에 가까웠고, 3편은 또 호러 쪽으로 가서 맞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럼 뭘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뭔가 피해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여기에다 판다면 무슨 아이템이 있을까라고 해서 갖고 있던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목소리였는데, 목소리가 사라진 아이, 이제 귀신인데, 왜냐하면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등장하면 어떨까라는 데서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대상미 자체가 실은 그러니까 귀신이 대상화되고 그 다음에 그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이제 사람이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귀신이 주인공이면 어떻게 되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역발상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무섭게 했던 결과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귀신이 무슨 공포를 느껴, 자기가 그건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들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 안에서 색다르게 좀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여고괴담은 달리 만들 수 있는 장르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개성을 살려서 그 브랜드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면 또 그게 하나의 어떤 관객한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또 한 가지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이 이건 다들 그렇게 약간 좀 허용해 주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계속해서 이 영화 무섭니?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계속 물어보셨고 저는 무섭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정말 특히나 목소리 물론 이제 그렇죠. 단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운드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했을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 오늘도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지만 이렇게 소리들의 어떤 앰비언스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게 귀신이 듣는 소리 때로는 이제 귀신이 듣는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냥 일반 그냥 귀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좀 다르다라는 느낌들,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것 같은 어떤 목소리들, 이런 결들이 좀 많이 다른데 정확하게 다 어떤 씬마다 제가 구분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운드에서 특히나 그 목소리를 중심으로 좀 어떤 원칙들을 가지고 가셨는지. 이 목소리 설계하고 특히 목소리가 빠지는 그 디자인을 지금도 너무너무 그 우리나라 그 사운드 쪽에서 가장 잘하시는 블루캣에 있는 김서건 대표님하고 이리저리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로 그 필름으로 상영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봤는데 지금 2권하고 4권 틀 때 아마 이게 프로젝트가 2개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필름은. 근데 아마 2권과 그 프로젝트 2번째 틀었던 프로젝트의 사운드 쪽이 하이가 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사운드가 좀 이렇게 눌러져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디자인할 때는 원래는 제일 원했던 거는 목소리만 전부 다 후처리를 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동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 사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장 다른 소음들하고 같이 딸려 들어오니까 목소리만 분리해서 따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 만들기 전에 외국에서 그 사운드 관련되는 작업들과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해봤어서 좀 제가 생각했었던 어떤 샘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녹음실에서 많이 했는데 연기의 문제가 실은 가장 걸렸던 것 같아요. 사운드만 이렇게 동그라니 뜨게 되면은 이미지하고 전혀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어중지간하게 지금 그게 약간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좀 있었다라고 지금에 와서야 한번 고백을 좀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가져왔던 사운드 내에서의 후처리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운드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피디님께 질문 좀 드리면 그러니까 뭐 프리프로덕션 단계가 굉장히 짧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 3D로 콘티를 짜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영화사상 처음인가요, 그게? 한국 영화 역사상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감독님이 그 당시에 상당히 뛰어난 테크니션을 통했었어요. 유학을 다녀오신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유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 어디서 데뷔를 할 것이냐 서로 약간 데려가려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영국회담 1, 2에 프로듀싱을 하셨던 오기민 대표님이 영국회담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익근 감독님하고도 약간 얘기가 서로 있었던 거죠. 목소리라는 아이템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랬을 때 목소리라는 아이템은 영국회담에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인연이 닿아서 영국회담으로 데뷔하게 되셨는데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운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장르를 보자면 저도 오늘 보고 알았어요. 이게 판타지 장르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은 지금은 디지털 작업을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날로그 작업을 하던 시기잖아요. 필름으로 찍던 시기인데 저희가 부분 DI를 했었던 영화예요. 그래서 원래 호러는 저예산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예산은 아니었거든요. 상대적으로 낮은 예산이긴 했었으나 배우들이 다 신인이다 보니 감독님도 신인이시고 근데 저희는 CG나 DI의 영역이 상당하게 미술적인 영역이나 사운드의 영역 그러니까 후반 작업에 관련된 어떤 지점들이 상당히 치밀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리도 좀 치밀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영국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겨울에 찍어서 여름에 개봉을 한다. 그걸 맞추려다 보니 조금 더 이제 그 프리프로덕션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점들을 많이 감독님이 가져오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서 많이 배웠었고요. 저도 천영하고 감독님도 천영한데 이전에 안 했던 것들 감독님이 상당히 많이 시도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파트에서 그 부분들 보면서 저도 참 신기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오늘 이제 드릴 이 선물 중에 콘티북을 보면 동영상을 2D로 옮겨놔서 약간 로봇들이 움직이는 콘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람, 그러니까 다른 콘티들을 보면 다른 영화의 콘티들을 보면 만화처럼 느껴지거든요. 카툰처럼 사람이 등장하는데 저희의 콘티북을 보면 로봇이 등장을 해요. 왜냐면 이걸 3D 작업을 했었던 걸 2D로 옮겨놓은 거기 때문에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받으실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이걸 부럽습니다. 아마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께 바로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최익한 감독님께서 그거 1편에서 조감독 맡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배우들 중에서 가장 친하게 하신 배우가 누구시고 그리고 4편에서도 그나마 가장 친하게 지냈던 배우가 누구신가요? 예. 그 1편 때는 누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재밌는 질문이에요.
지금도 그나마 그러니까 다들 연락을 했는데 그나마 지금도 연락이 되는 배우는 박진희 배우. 네, 박진희 배우는 당시에 무척 친하게 지냈었던 그런 배우였고 4편 배우는 다 지금도 친한 것 같아요. 가끔가다 뭐 술도 한 잔씩 하고 집에 또 오고 서로 놀러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 다 친하죠. 네. 자, 네. 앞에 계신 분 먼저 네. 드릴게요. 저는 사실 4편은 오늘은 안 보고 저번에 주중에 있을 때 보고서 지금이만 궁금해서 그냥 참여했는데요. 여고에 대한 시리즈 보면은 1편도 그렇고 2편도 그렇고 동일성에 대한 사회에서 오는 뭐 불안이든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왕따라든지 이렇게 뭐 1편에서 보면은 이제 무당딸이라든지 아니면 또 2편에서는 좀 비범한 감수성을 지닌 그 친구한테는 좀 또 왕따를 시킨다든지 또 이런 게 보여지는데 이번 목소리 편에서는 좀 반대로 좀 이렇게 동일한 목소리를 가져서 또 공포가 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고 또 삼각관계 안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이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관점에서 그게 반영이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주인공 엄마의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중적인 게 있는데 사실 친구 서지혜로 분한 캐릭터분은 그런 거를 모르고 처음에는 그냥 동정심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이렇게 도와주고 좋은 마음에 이렇게 인연을 맺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장면에서 서재도 캐릭터 배우 한 캐릭터도 병원에 갔던 것 같은데 뭐 그게 약간 또 뭐 어떤 캐릭터 안에서도 어떤 이중적인 어떤 그런 또 다른 사연이 있었던 건지 뭐 그냥 그런 게 약간 뭐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에 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서 생각하시고 보신 게 거의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삼각관계가 두 개의 삼각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을 음악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죽었던 효정이라는 아이와 효정이의 목소리를 탐냈던 선생님, 새로운 목소리가 산 사람의 목소리가 나타나자 영원이한테 기댔던 김옥빈한테 기댔던 선생님이 있고 김옥빈은 자기가 오롯이 선생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독차지하기 위해서 실은 굉장히 엄마가 없기 때문에 혹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을 차지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고 지금도 반대로 또 같은 게 본인이 이제 대상화돼서 본인이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성민이한테 잊혀져가는 영원히의 상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스테리로 풀어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에 대해서 그래서 잘 보신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었죠? 이중성과 관련되는 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원히가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가 다르다라는 거에서 출발한 거고 그래서 보신 게 맞은 것 같고 서민이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동정심에서 출발했다가 진짜 그게 우정으로 변했을 뿐인데 지금 오히려 저는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사라지는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 보내는 과정들 이게 기억을 잃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끊임없이 기억하는 게 좋은 것인지인데 선민이나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꾸 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선민이도 실은 영원히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런 마음들이 다들
또 하나의 어떤 복수의 대상들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감정을 뭐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관계들 사랑, 우정, 욕망을 이제 목소리를 통해서 그 관계들의 변화를 표현을 하는 영화잖아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이 영화 보면서 궁금했었던 게 영화 전체적인 시간을 보면 35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다섯째 날인 것이고 그리고 한 달 후라는 시간인데 좀 궁금했던 게 왜 35일 내지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시점을 5일 동안으로 잡으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보통 한 33일 아니면 이게 뭐 49일 뭐 이런 식으로 나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지하게 되면 텐션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날은 한 3일 정도로 그냥 딱 잡아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로 딱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줄게 하려고 했고 뭐 굳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한국적인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슬프잖아요. 저는 슬펐거든요. 근데 누군가한테 잊혀지고 싶지 않은 거, 기억되고 싶은 거, 그렇지만 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망각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들이 어떤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선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영원히 목소리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게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게 4일째부터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시간대가 없었다면 저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해서 선민에게서 이제 영원의 어떤 기억들이 서서 잊혀지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4일째라는 시간이 딱 주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잊혀지니까 저렇게 빨리 잊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살짝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5일이 지나서 한 달 후에 돌아왔을 때 이제는 또 초아 목소리가 또 안 들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빨리 잊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보면서 들고 그래서 약간 거기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어떤 약간의 서글픈 감정들이 좀 생겼었는데 그래서 좀 보면서 찍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저희 전통적으로 3일장, 5일장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암묵적인 저희 내부의 합의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잊혀진다라는 망각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재래를 지내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에 대한 재래라는 어떤 암묵적인 저희 안에서의 동의는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걸 숫자로 완전히 과학적으로 카운팅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영원히를 보내는 의식이다. 근데 영원히는 있고 선민이가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반전을 두긴 했으나 영원히에 대한 제사라는 의미는 저희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례식 네. 상징적인 분리, 죽은 자와의 분리, 애도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런 시간으로 표현하신 거군요. 네. 아까 또 조사를 하면서 그거는 있었던 거예요. 지박령이라고 있죠. 그 죽은 다음에 그 곳을 떠나지 못하는 그 지박령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로 가져왔던 부분이 있던 거예요. 학교를 떠나지 못한다. 학교를 떠나고 싶기 때문에 서민이가 된 거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애가 돼버린 거죠. 그 이번에 시리즈 집이 보고 있는데 그 삭제된 씬 같은 경우에서 되게 좀 그 특이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씬이요? 기존 시리즈들 삭제된 씬 같은 거에서 좀 뭐 예를 들면 여고기담 3에서는 진짜 결말까지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씬도 삭제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집에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혹시 그 사탄에서도 여기 그 좀 삭제가 됐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씬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더 삭제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없앨 수 있을까? 지금 편집을 하다 보면 훨씬 더 한 15분은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끝인가요? 예, 지금 제가 성황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프리프로덕션을 거쳐서 거의 오케이 컷을 다 썼다고 볼 수 있고요. 미리 다 계산해서 헐리우드 시스템으로 찍으려고 노력했던 영화이고요. 근데 오히려 A 편집본을 보고 보충 촬영을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걸 내부에서 시사를 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귀신이 주인공이잖아요.
이 아이의 마지막 선택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보일러실에서 자아 다툼을 하잖아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살고 싶어. 이 장면을 거울을 놓고 다시 찍었던 그러니까 다시가 아니라 보충 촬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오히려 플러스했던 거죠. 다른 영화랑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담을 제가 계속 지켜보니까 이 스케줄이 상당히 중요한 영화여서 채 시나리오를 완전히 완성을 못 시키고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미진하지만 완성을 못 시킨다기보다는 미진하지만 들어가서 현장에서 그걸 계속 각색하면서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충 촬영을 해서 조금 더 그 주인공의 심리 상태 혹은 선택을 납득시키기 위한 분량이 있었다라는 게 조금 다른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영화 끝나고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감독한테 어떠셨어요? 여쭤보니까 미치겠어요 이러셨는데 좀 솔직하게 어떠셨는지 진짜.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니 이 영화 저는 결론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다 만들고 나서 물론 부족한 부분은 너무 많지만 지금도 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특히 연출을 제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아쉽긴 한데 여우괴담은 항상 제일 어려운 것이 연기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1편을 하면서도 다들 신인을 써야 됐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독도 신인, 그다음 배우도 신인 이거는 다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너무 즐거울 수 있는 환경이지만 동시에 결과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제일 크게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은 프리프로덕션에 맞춰가지고 아주 많은 것을 다 수행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찍으면서 점점 어떤 상황에서는 100%가 돼야지 오케이가 되지만 현장 상황 그리고 이제 그날 찍어야 되는 분량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은 70이어도 오케이를 해야 되고 어떤 상황은 60이어도 정말 싫지만 하기 싫지만 오케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제일 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기와 관련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최대한 아무리 얘기를 많이 하고 해도 실은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럼 기다리고 같이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훈련된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충분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됐을 때가 제일 그냥 가슴 아프고 그런데도 시간에 밀려서 그냥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연기자들이 저한테 100%만 해주면 오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어떤 배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올라오다가 영화 90%쯤 찍었을 때 100을 찍어준 거예요. 처음으로. 그게 너무 기분 좋고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영화 거의 마지막에 한 몇 회차 남겨놓지 않고서는 이 친구가 150하고 20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영화 다시 찍고 싶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배우였어요? 김옥빈 배우가 그랬습니다. 김옥빈 배우가 그랬는데 다 훌륭하진 않지만 어떤 몇몇 장면들은 저는 정말로 와 내가 생각했던 이상을 한번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그 부분이 실은 많지가 않다는 게 지금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도 그게 제일 많이 보여요. 아쉬운 부분들 제가 못해서 물론 연출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부분들 왜 저기서 쟤네들이 저기 뛰쳐나가야 돼? 또 시작해가지고 나래도 설득이 안 돼.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걸 떠나서 어떤 감정이 하나만이라도 딱 진짜처럼 느껴지고 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울컥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싸하거나 그런 느낌들이 드는 장면들은 그냥 지금 봐도 좋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그런 장면들만 다 채워놔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지금 그런 아쉬움들 그랬기 때문에 되게 부끄러웠던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건 어느 작품에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네. 먼저 여기서 맨 처음에 음악 선생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업했던 때 있잖아요.
그때 음악 선생님께서 말하신 불협화음과 협화음 이런 관계가 여곡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에 나왔던 말과 유사한데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오마주를 한 것인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영화의 색감이나 그런 게 굉장히 영화랑 안 어울리게 따뜻하고 되게 뭔가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데 그게 원래 연출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의도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표현이 아마 달라서 그러니까 무슨 오마주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마 비슷하게 이해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톤의 매너인데 그것이 표현 방법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마 그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그 컬러감이나 이런 거는 다 어떻게 설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톤의 매너로 가자, 조명의 컬러들, 조명의 대비는 이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미술은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급적이면 전편과 다르지만 이 영화의 컬러에 맞게끔 아까 좀 안 어울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녹아들기를 좀 바랬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처음 하신 분께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입으시면요. 저는 엔딩 크레딧에 차이런 배우가 연기한 초아의 그런 그러니까 음성을 죽이고 이렇게 말하는 씬을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 씬을 넣으셨을 때 의도 그리고 사실 이거랑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결말이 약간 끝이 안 나는 느낌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마치 여곡에 대한 2편은 마지막에 그 남은 산자 두 명이 이제 뭐 같이 죽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둘이 뭔가 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결말도 생각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4편은 약간 이제 어쨌든 김옥빈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는 죽었고 그렇다면 남겨진 자가 있는데 선민이라는 이제 그러면 선민에게는 초아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초아가 죽음으로써 초아가 마지막에 이제 엔딩 크레딧 씬에서 보이듯 복수할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제가 입모양을 잘 본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결국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2편과 다르게 그러니까 2편과 다르게라는 비교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산자에게 가혹한 결말을 하셨는지 그럼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거하고 동일 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강렬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욕망들을 좀 시각적 아니면 영화적으로 그냥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초아의 마지막 상황들도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영원히 그 김옥빈 배우가 연기했던 역할이 얼마나 강렬하게 죽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하는지를 좀 묘사를 하려다가 보니까 그 반대편 지점들에 대한 묘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초아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뭐 호신의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류지장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잘 읽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들 했었어요 지금. 사실 뭐 시리즈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또 1편 같은 경우도 다시 귀신이 또 정수리가 돌아오는 걸로 끝나죠 아마도. 그래서 뭐 조금 시리즈마다 조금 편차는 온도 차이는 있는 것 같고 뭐 어찌 보면은 다시 귀신이 돌아오고 해결되지 않는 거는 시리즈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나름대로 미학적인 나름대로 뭐 이렇게 찾아본다면 사실은 그 본성 어떤 아까
저는 이제 좀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개화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개화 늑대가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시간, 진실을 은폐하기도 하지만 드러나기도 하는 어떤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굉장히 사실 어찌 보면 이 영화의 전체를 다 좀 가리키는 얘기인 것도 같고 또 조금 좁게 보면은 어쩌면은 그 영원의 어떤 그 두 개의 귀신자가 서로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또 그 압축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라고 부를 때 살고 싶은 거지라는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나 뭐 말을 하는 상황이나 정말 필사적으로 뭔가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소리 갖고 싶고 뭐 기억하게 하고 싶고 결국은 살고 싶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절절한 그런 이제 어떤 욕망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예 아까 또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시죠. 마지막 김국이 마지막에 막 서지혜 씨 목소리 들어가서 그거 나중에 거울 들어보면서 선민아 사랑해하면서 가는데 그리고 선민이가 나중에 가면서 엄마한테 얘기하자면 나 꼭 운전면허 따가지고 춘천을 데려갈 거야. 그럼 그 뜻은 김옥빈이 못했던 거를 그 서지 목소리 들어가서 서지 어머님께 그거 자기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예, 잘 읽으셨어요.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막 귀신도 좀 살펴봤는데 1편과 2편 같은 경우는 친구와 관계 때문에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고 3편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자신을 죽여서 친구한테 독사하기를 온 거고 그럼 4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귀신이 그냥 다 돌고 도는 거잖아요. 한 명을 죽여서 귀신이 또 되고 그다음에 한 명을 또 죽여서 귀신이 다시 되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마지막에 한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슈아가 복수할 거라고 했는데 그럼 선민이도 죽고 선민이 귀신 된다는 거랑 비슷한가요 혹시? 맨 마지막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선민이도 죽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은 원래는 그렇게 일종의 빙의 된 걸로 가서 자기의 욕망을 끝까지 실현하려고 하는 일종의 그 영혼이 김옥빈이 이제 있었던 거죠. 빙의 된 거. 예. 네. 또 질문 예. 저는 이 영화를 한 10년 전쯤에 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정성이가 훨씬 짙어가지고 조금 아까 그 2도 GV를 봤었는데 그 영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정성애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성애를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게 원래 컨셉으로 처음부터 잡고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스토리를 이렇게 그 목소리를 잃어가는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다가 그 정성애가 들어가게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은 이 시나리오를 보시고 그 제작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이거 말고 3편도 그렇고 그냥 시리즈 전체적으로 정성애가 계속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사에서 뭐 전략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좀 약간 시대가 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누군가가 고등학교 영화를 준비한다라고 했더니 차승계 대표님이라는 분이 야 고등학교 영화는 대박 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교무실을 때려보시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적용됐던 거는 제 생각에는 90년대까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요즘에도 교무실 때려보신다고 그만 잘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가 자라왔던 아니면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그 전 세대들은 자유와 그 자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아니면 굉장히 많은 선택권을 갖는 거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무실을 그 자유를 억압하는 기제를 뭔가를 영화 속에서 풀어준다면 그게 하나의 어떤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역시 그게 그 자유가 지금 통하고 있는 사회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은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평등과 관련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영화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0년대 초반부터는 지금부터는 약간 박애하고 관련되는 공동체 문화 아니면은 뭐 환대의 문화들이 실은 이제 주제적으로 이제 찾고 있는 얘기들인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하셨던 동성애하고 관련되는 거는 저는 좀 거기에서는 약간은 좀 다른 영역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1, 2편에서 보여주는 동성애도 전부 다 보면은 자유의 억압 속에서 벌어지는 그들 세상 속에서 사랑 찾기에 다름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그것을 굳이 동성애로 이해하고 싶은 생각들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고괴담이라는 테마 아니면 환경 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 그 동성애를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방식과 출발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좀 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정말로 목소리가 어떤 제도나 사회로부터의 억압이라는 것보다는 내가 취하고 갖고 싶은 어떤 목소리에서부터 출발했었던 그래서 그거 어떤 선생님의 대상 자체를 어떻게 목소리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약간은 그 일반적인 동성애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좁은 의미의 그냥 사랑이라는 생각에서 좀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굳이 동성애를 꼭 이렇게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좀 별로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말씀해 주십시오. 제작사의 전략은 없고요. 근데 여고괴담이라는 기획이 여고의 폐쇄성에 기대어 있는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여고생들만으로 그 일을 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관계가 지금 여고괴담 4도 두 번째 이야기도 그랬지만 동성애나 레즈라는 이야기를 당사자들이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사실 여고괴담 4는 2와 다른 게 되게 분명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부딪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는 자기의 행동이나 욕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모르는 이들이 부유하면서 슬프게 끝나는 얘기라면 그렇기 때문에 좀 전투적으로 끝나고 있죠. 분명하게 욕망을 얘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으로 조금 진일보한 어떤 부분들을 반영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동성애에 대한 시선도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워딩을 썼거든요. 동성애, 레즈.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렬하게 느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들의 관계를 동성애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역시 저는 관객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들을 터부시하는 어떤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반영을 하고 싶었고 여고생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잣대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평가해서 폄하하는 분위기를 좀 반영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고괴담을 기획할 때는 그 부분은 사실은 계속 연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16에서 18살짜리의 여성들을 이 사회는 어떻게 규정하길 바라는가 하지 말라는 게 많잖아요. 여고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금기를 저희는 다룰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인식 중에 하나가 퀴어코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계속적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터치는 물론 해석은 관객분들이 하시겠지만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고라는 공간 자체의 어떤 폐쇄성들 사실 그 폐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약간 훔쳐보고 싶다, 들여다보고 싶다라는 어떤 반응적인 욕망을 좀 이제 자극하는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고라고 하는 공간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테마로서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부분은 뭐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걸 좀 표현할 것인가, 그 이슈를 잡아낼 것인가 저는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5편 이후에 한 거의 10년 정도 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부트라는 표현을 이제 거의 다시 만드는 이제 상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뭔가 계속 조금씩 변화를 주다 10년의 어떤 공백, 그 지금의 리부트라고 하는 이 상황은 기존에 좀 어떤 그런 변화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미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거 통해서도 인터넷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또 이제 드러나고 예전처럼 뭔가 아주 은밀하게 잘 우리가 모르는 공간, 폐쇄된 공간이라는 느낌은 조금 희석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만에 다시 여고 개념을 많이 볼 때 이 부분은 관객에게 여전히 어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시나리오 작성 중이라고 하셨지만 좀 그런 기획 방향들에 대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저는 좀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호러 장르 안에서의 그 쾌감을 어떻게 이 이야기랑 붙여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연속성을 지니고 왔었는데 이제는 일단은 재밌어야 되지 않을까? 무서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작가 영화가 주기 시대에서는 그게 조금은 부끄러울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당연히 이 영화라는 것이 영화를 보는 내내 어떤 만족감을 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 역시도 기획자 입장에서도 도달하고 싶은 어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건 아닌데 그 생각을 해요. 아까 이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팀하고도 얘기를 나눴는데 여고괴담을 계속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고생들이나 혹은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러면은 다르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여성이라는 성을 다룰 때 더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폐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성 담론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전투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 지점 안에서 여전히 여대생 기숙사 이런 호러 영화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현대인의 욕망도 역시나 그러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혹은 50년 전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이용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의 여고괴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전투적인 17살짜리 기집애들이 등장하는 호러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가져가야겠지만 장르적인 쾌감을 주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보여주는 장르 영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여고생을 그려보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 지금 감독이 여자인데 그 친구의 목표도 그 캐릭터 안에 있는 것 같고요. 슬픈 뷰티도 좀 그랬죠. 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질문 있으시면 계속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번외 질문으로 프로덕션님께 프로듀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올해 이제 곤지암 영화가 개봉하면서 이제 호러 영화가 이제 그동안 많이 관객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가 이제 올해 이제 한번 흥행을 오랜만에 한국 호러 영화가 흥행하면서 호러 영화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또 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동안 뭐 원초적인 공포감을 자극하는 영화가 이제 다시 탄생했다는 점에서 또 호러 영화를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러가 잘 될 거 아니야 내년에.
저는 그 관객분들에게 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관객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가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천만 영화에 쏠림 현상도 있긴 하지만 이러저러한 영화를 한국 영화 안에서 보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장르들마다 관객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덕에 다시 이제 여고괴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답변 드렸던 것처럼 장르 영화로서의 쾌감을 충족시키는 여고괴담이라는 아까 이제 윤기동 감독님도 그렇고 최익근 감독님도 그렇고 지금 만들려고 하면 무섭게 만들 것 같아 이런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고괴담이라는 괴담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아주 젊고 어린 시절에는 그냥 괴담이 호러가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큰 범주 안에서는 뭐 스트레인지 스토리, 판타지 그러면 그 안에서 다루는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저희 그 어린 시절 첫 번째 영화를 만드는 저희도 이제 영화 매니아였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 플러스 영화적인 쾌감 그러니까 장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 기대 이런 것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고 할까요? 지금 그래서 여고괴담 1부터 5까지 만들었던 그 패밀리가 모여서 하는 말은 다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진짜 무섭게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최종 아웃풋이 나올 거라는 뭐 그 완벽한 개런티는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충분히 크게 갖고 기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 98년에 우리 IMF가 생긴 다음부터 40대 가장이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특히 금융위기 2008년이었나요? 2008년도 이후부터는 특히 2000년대 그 말부터 2010년대 뭐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40대 남자가 살아남는 스릴러가 아니면은 거의 영화들이 없다시피 하고 그때 멜로도 사라지고 공포도 사라지고 여타의 다른 장르들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2005년도에 만들 때는 한국 영화의 부흥기가 많아지면서 다양성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점에서 2005년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6년, 7년 완전 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이제 다 망해버린 상황이 2006년, 7년이었는데 2005년까지가 그 다양성의 최고 지점을 찍었던 상황에서 이 영화도 그 왔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대에 만든다면은 당연히 이런 다양성 있는 또 다른 어떤 작가성들이 들어있는 작품들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일 것 같고요. 아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투자자에서 원치도 않고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 아니면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장르성, 그러니까 관객의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이미지 그보다는 수용할 사람들의 그쪽이 훨씬 더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이 작품과는 관련이 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감독을 꿈꾸게 된 이유는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작품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첫 작품을 찍을 때 마음가짐이나 두려웠던 점들이 궁금해요. 제가 오늘 오면서 제가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그 옛날 일기장 다시 들여다보면은 미치겠다 막 이랬던 게 있어요. 제가 그 일기를 자주 쓰는 편인데 그 에버노트를 써요. 근데 에버노트 보면은 연관된 글들이 쫙 뒤에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옛날 그 글들이 확 있어서 들고 못 보겠어요 정말. 근데 오늘도 아마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동시에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과정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이 내가 이렇구나. 무엇을 창피하게 느끼고 무엇을 지금 다르다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거꾸로 좀 알게 되는 게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하셨던 질문들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는 다들 이것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특히나 처음은 다 두렵고 무섭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영화를 만들던 아니면은 그 대학교 처음에 가던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던 다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 가기 때문에 제일 떨리고 희열도 가장 크고 그건데 지금 상황도 제발 간절히 원하는 거는 또다시 이렇게 마음 떨리는 상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재들이나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고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익숙한 것에 기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이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죄송한데 처음 질문하신 분께 먼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다시 한 번만 좀 손 들어주세요. 저 되게 단순한 질문인데 저는 이 영화를 김서영 배우님을 좋아해서 봤거든요. 근데 사실 김서영 배우님은 아내의 유혹으로 뜬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아내의 유혹 이전에는 거의 무명이다시피 하셨는데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그 양가적인 것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갖고 있던 생각이었었고 김세영 배우님이 많이 노출된 배우는 아니었지만 뭐랄까 되게 어찌 보면 약간은 남성적이거나 여성적이거나 목소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라고 딱 규정할 수 없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건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충분히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은 설득이 안 되면은 그 다음부터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배우를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오디션 많이 봤고요. 그 중에 가장 괜찮은 배우여서 캐스팅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아까 손 들어주셨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안 계시면 이분의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올 6편에 다시 출연시키고 싶은 배우들 혹시 있나요? 배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 막 1편이나 4편이나 뭐 그런 것 중에서 만약에 6편에서 막 카메오나 아니면 뭐 주연으로 또 다른 이미 했던 배우들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꼭 다시 넣고 싶은 배우들 있나요? 캐스팅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서 비밀인데 누군가는 나올 겁니다. 최강희 씨? 누군가는 꼭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아니 워낙 그 1, 2, 3, 4, 5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연급 배우들로 성장해준 고맙게도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너무 많아서 고민이에요. 저 마지막으로 살짝 작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 영화에서 가장 이 장면 정말 중요해 라고 생각하고 찍으시고 모든 장면이 다 그렇지만 물론 그런 장면 그리고 가장 좀 만족스러우신 장면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모든 CG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너무너무 어설픈 그런 게 지금 켜켜이 다 들어있어서 지금 차마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와 이거는 어떻구나라는 생각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거는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영원이가 죽고 난 다음에 선민이가 영원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양호실에 누워 있을 때 같이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내 목소리 나 모르겠어 내가 좋아하는 노래 이거야 우리 같이 뭐 했었잖아라고 하는 거기가 지금 보면 무슨 화면이 어떻고 저쩌고 다 떠나서
옥빈이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다시 봐도 일부러 호흡이 되게 긴데도 불구하고 그걸 끊지 않고 그 호흡을 옥빈이한테 다 줬어요. 다 하라고. 그래서 편집에서도 끊지 않고 전부 다 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그 장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 질문하셨죠? 시간이 혹시 가능한가요? 한 분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네, 네 마지막 관계 질문요. 그 영화 제작에 관련된 것도 여고괴담의 앞으로의 그 비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너무 또 궁금해서 다시 질문 드리는데 그 인상적으로 또 들렸던 감독님 말씀한 거 중에 지금 시대의 교무실 때려부수는 영화를 찍으면은 흥행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떻게 잘 안 될 거라 뭐 이렇게 잘못 들었나?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저도 느끼기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학생이 좀 많이 억압을 받고 이렇게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또 학생 인권이 강조되면서 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뭐 몰카를 찍어도 선생님이 당할 수도 있고 약간 뭐 이런 시대가 바뀐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여성 문제에 대한 이런 거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어떤 일정한 잣대가 있는데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이면을 봐야 되는 건지 좀 이렇게 솔직한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설레이는 거를 찍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약간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약간 그 주변 사회 분위기랑 개인적으로 느끼는 또 그게 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질문 드리는 건데 감독님한테. 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작가로서요. 근데 지금 만약 혼자 볼 영화라면은 생각 안 해도 되겠지만 결국에서는 누군가 볼 사람을 대상으로 두지 않는 영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전영현 PD가 얘기했듯이 지금이면 다 무섭게 찍을 것 같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잘 통할 수 있는 어떤 그 어투로 다시 한번 한다면은 이 영화를 똑같이 만든다고 그래도 좀 다른 식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여고괴담 한다고 그러면 아까 지금 지적하셨던 정치적 올바름이나 지금 시대에 맞는 거 그 논리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 주셨던 그 DVD 상편과 콘티북이요. 추천 어떻게 해요? 1번에서 47번 중에 4개 숫자 골라주세요. 예, 감독님께서 2분 그리고 피디님께서 2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DVD 상품을 원래는 질문했던 분들한테 드리면 제일 좋긴 할 텐데 근데 질문했던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편파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번호를 고를까요? 번호 4번. 여기다 보니까 4번 하고 저는 47번이요. 예, 47. 제가 한번 보니까 저는 2005년도에 제작됐으니까 25번. 25번. 어디 계세요? 저쪽에 계신 것 같고 4번에 예. 계시고 25번 어디 계신가요? 계세요? 맞으시죠? 잠시만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콘티북. 아니 그게 말씀해주세요. 콘티북. 예, 가장 하나 더. 예, 한 분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6번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네. 그럼 지금 전달한 예. 네. 나오세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그리고 제가 옥빈이와 지혜와 예련이의 전원을 갖고 왔는데 직접 못 와서 예련이는 몸을 푼 지 얼마 안 됐고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혜는 지금 열심히 드라마 촬영 중이고 옥빈이도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만날 기회 아쉽다고 다음 기회에 내년에 여고괴담
리부트가 오픈을 하게 될 때 만나 뵐 것 같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일단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